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가이메이 대학 의학부의 방문객 응접실은 벽에 풍경화 한 점 걸린 것 말고는 장식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으로 안내받은 방문객과는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나카오카는 내심 궁금했다. 인류대학 의학부라면 이권도 막강할 것이다.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밀담이 오고 가는 일도 많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상상을 부풀렸다. 다이호 대학 아오에 교수를 만난 게 나흘 전의 일이다. 이렇게 이과 쪽 대학을 자주 들락거린 건 난생 처음이다. 나카오카는 경제학부 출신이다. 하긴 대학에서 배운 게 전혀 아무 도움도 안 되었지만 가이메이 대학 의학부에 전화해 뇌신경외과 우하라 박사를 만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은 오늘 오전이었다. 경찰이라고 밝히면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화를 연결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은 상대는 공손히 응해주었다. 지금 우하라 박사는 일이 있어서 나올 수 없지만 1시간 뒤에는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일러준 대로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했더니 곧바로 우하라와 연결해 주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나카오카는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하라는 용건을 물었다. 여기서 내 손 안의 카드를 보여주는 건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따님 일입니다. 라고만 말해두었다. 전화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삼키는 기척이 들렸다. 마도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이끌어낸 것만도 큰 수학이었다. 역시 우하라 젠타로와 마도카는 부녀간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수사요? 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지요? 연달아 질문을 던지는 우하라에게 나카오카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다고 밀어붙여서 2시간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가이메이 대학 캠퍼스는 광대했다. 나카오카는 의학부 접수처를 찾는 데만도 한참 고생했다. 이름을 대고 잠시 기다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30살 전후일까? 맵시 좋은 미인이었다. 건물 안으로 안내를 받는 중에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당신도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결과는 사무 직원인데요? 라고 가볍게 따돌리는 대꾸를 들은 것뿐이었다. 그 여자가 내준 차를 마시며 나카오카는 우하라에게 접근할 방법을 궁리했다.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온천지에서의 일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요컨대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력해 줄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되도록 이쪽의 카드는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아오에를 만난 뒤로 나카오카는 몇 가지 사전 조사를 했다. 그 중 하나는 아마카스 겐토에 관한 것이었다. 아오에에 따르면 우하라 마도카가 찾고 있는 청년은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아마카스 겐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8년 전 시점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그가 훨훨 나돌아다닐 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겐토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간호사의 성씨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 글에 실려 있었다. 야마다 시다. 가이메이 대학병원에 문의해보니 당시 제적했던 간호사 중에 야마다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2명이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본 끝에 야마다 가요라는 간호사가 겐토를 담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3년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였다. 즉시 그 병원으로 찾아가 군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야마다 가요는
약간 통통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다. 하지만 아마카스 겐토에 대해 물어보자마자 온화하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전에 다니던 병원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미리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쪽의 블로그에 의하면 6년 전 시점에 겐토군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순조롭게 회복됐나요? 글쎄요. 그건 저는 좀 알 수가 없다고 할까? 야마다 가요의 대답은 애매하기만 했다. 어째서요? 야마다 씨가 겐토군의 담당 간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계속 제가 담당했던 건 아니에요.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교대했거든요. 그래도 같은 병원 아니니까 어떤 상태인지쯤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게 아닌가요? 말을 하게 됐다든가 일어설 수 있게 됐다든가요. 아니요. 그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다른 병동요? 그래도 똑같은 가이메이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그 병원이 워낙 넓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야마다 가요는 벽시계로 시선을 던졌다. 한시 앞이 이 자리에서 풀려나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면 야마다 씨의 뒤를 이어 아마카스 겐토군을 담당했던 간호사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업무 인계도 하셨을 텐데요. 그건 대충 넘기면 되는 일이고 아무튼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보다 이제 그만 가도 될까요? 일하던 중에 잠깐 나왔거든요. 계속 붙잡아둘 만한 재료가 나카오카에게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야마다 가요는 도망치듯이 총총히 커피숍을 나갔다. 명백히 눈치가 이상했다. 아마카스 겐토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서 나카오카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살던 집은 이미 철거되었고 어디 있는지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미즈키 요시로에 대해 조사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그들 중에는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잘 아는 이도 있었다. 특히 각본가 오모토 하츠메는 황화수소 자살 사건 이후에 아마카스를 만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 사건에는 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온갖 서류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옆에서 오모토 하즈메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비쩍 마른 자그마한 몸집의 남자다. 나이는 50살 전후쯤이나 될 것이다. 덥수룩한 수염이 턱을 뒤덮었다. 그 사건이란 물론 아마카스 모에의 자살에 대한 것이었다. 장례식을 옆에서 거들어줬는데 아마카스 씨를 지켜보면서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뒀다가는 금세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귀재니 괴짜니 하는 말을 들었지만 역시 아마카스 씨도 사람의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인과 아들까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옥에 떨어진 듯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모토에 의하면 사건 후에 아마카스를 만난 건 그 직전에 기획했던 영화의 제작을 무기한 연기하기 위한 상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모처럼 아마카스 씨와 일하게 되어서 나로서는 기대가 컸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건 후에 만난 아마카스 씨의 눈은 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영화고 뭐고 돌아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카스를 만난 게 6년 전쯤이라고 오모토는 말했다. 함께 만든 영화의 저작권에 대해 확인할 일이 있어서 오모토 쪽에서 연락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건강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려웠죠. 내 이야기도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딸의 자살 사건은 물론이고 아들 겐토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날은 전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 뒤로 사무적인 일 처리 때문에 몇 번 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요새는 서로 간에 전혀 연락한 적이 없었다. 1년 전이었나? 아마카스 씨가 곧 책을 낼 거라는 얘기를 내가 아는 편집인을 통해 들었어요. 그의 반생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포함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논픽션 소설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어요. 블로그 글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나카오카는 기억해냈다. 몇 년이 지나 드디어 그 실현을 향해 움직인 모양이었다. 오모토에 의하면 그 책은 아직 출간되진 않았다. 나카오카는 그 편집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혹시나 해서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연락처도 물어보았다. 오모토는 스마트폰을 터치해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 주소를 보여줬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락처와 똑같은 것이었다. 즉, 이미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카오카가 해주었더니 역시 그렇군요. 라면서 오모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에 대해 그 밖에 또 뭔가 들은 이야기는 없느냐고 나카오카는 물어보았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영화업계도 부침이 심한 곳이에요. 한 번 잊히면 거기서 그냥 끝이지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모토는 마치 고인을 회상하는 듯한 얼굴로 말을 맺었다. 그게 지난 며칠 동안 얻은 결과물이었다. 유감스럽지만 수학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다. 그런 만큼 오늘 우하라 젠타로에게서는 어떻게든 중요한 정보를 캐내고 싶었다. 수첩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려니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나카오카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호리호리한 몸매의 인물이 들어왔다. 짧게 깎은 머리에는 흰 것이 약간 섞여 있었다. 얼굴도 가늘었지만 결코 빈상은 아니었다. 검은테 안경을 쓴 온화한 눈매에서는 총명함이 느껴졌다. 머리 좋은 사람은 겉모습부터 다르구나 라고 나카오카는 생각했다. 우하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바쁘실 텐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나카오카는 명함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자리를 잡자 다시 노크 소리가 냈다. 네 하고 우하라가 응했다. 들어온 사람은 나카오카를 이곳까지 안내해준 여자였다. 쟁반에 찻잔 2개를 얹어 내왔다. 그것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고 나카오카가 조금 전에 마신 빈 찻잔은 다시 쟁반에 얹더니 인사를 건네고 방을 나갔다. 우하라가 찻잔에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보다 말투가 침착했다.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박사님이 수술하셨던 환자에 대한 겁니다. 어떤 환자요? 나카오카는 한 호흡 틈을 두고 나서 아마카스 겐토라는 소년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었겠죠? 우하라의 눈썹이 아주 조금 꿈틀거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분명 아마카스 겐토군은 내 환자였습니다만 그의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걸까요? 우선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겐토군에 관해서는 부친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블로그가 이미 6년여 전에 잠정 중단된 상태라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거든요. 우하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걸 왜 아시려고 하죠? 어떤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문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이라면 아실 것 같아서. 우하라는 오른손 검지를 조용히 가로저었다. 겐토군이 태어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 그럼 태어날 때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블로그 글에 의하면 6년 전 시점에 컴퓨터 등은 사용했다던데요. 그 뒤로도
순조롭게 회복됐습니까? 그러자 우아라는 나카오카의 얼굴을 조용히 쳐다본 뒤에 입가를 풀며 빙긋이 웃었다. 잘 아시겠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은 본인에게 무단으로 외부 사람에게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물론 잘 알지만, 하지만 뭐 이 정도 얘기라면 별 문제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회복됐습니다. 겉보기로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카오카는 저절로 눈이 동그래졌다.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마카스 겐토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환자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애초에 그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 아이는 과거의 환자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지만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따님에 관한 겁니다. 나카오카는 등을 반듯하게 펴고 앉음새를 바로잡았다. 지금 따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아라는 검은 테 안경을 슬쩍 올리더니 다리를 꼬면서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요? 어디로요? 글쎄요. 라고 우아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여행이라서. 온천지 순례입니까? 온천지? 우아라는 미심쩍다는 듯 눈가를 찌푸린 뒤 어깨를 움츠렸다. 아, 네. 그런 곳에 갔을 수도 있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따님 혼자서요? 아, 네. 20대가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보겠다나 뭐라나 예전부터 좀 괴팍한 구석이 있는 아이예요. 아직 어린 따님을 걱정이 되실 텐데요. 나카오카의 말에 우하라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18살이면 이미 번듯한 어른이죠. 문제는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 아이는 그게 있습니다. 신뢰하시는군요. 우아라는 차가운 눈빛을 던져왔다.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요. 좋은 일이죠. 여행은 언제부터? 집을 떠난 건 한 달 전쯤이에요. 연락은 취하고 계십니까? 이따금 메일이 와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전화 통화는요? 현재로서는 없었어요. 그 아이도 딱히 이야기할 게 없는 모양이고 나도 이래저래 바쁜데 볼 일도 없이 일부러 통화할 건 없죠. 마지막으로 메일이 온 게 언제였습니까? 언제였나? 우하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 열흘쯤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장이 있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니 걱정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일 좀 볼 수 있을까요? 우하라는 하고 콧숨을 토해내며 웃더니 손끝으로 안경을 들어 올렸다. 보여드려도 상관없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미 삭제했어요. 별로 대단한 내용도 아니라서요. 삭제요? 혼자 여행하는 딸이 보낸 메일이라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주는 게 일반적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우아라의 말투는 듣기에 따라서는 도발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의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면 됩니다. 우아라가 등을 쭉 폈다. 알려줘도 괜찮지만 일단 무슨 일인지를 좀 알고 싶군요. 이건 어떤 사건의 수사지요? 왜 우리 딸을 찾고 있습니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학자다운 냉철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 시선을 맞받으며 나카오카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너무 감추기만 하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우아라 젠타로를 보며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예요. 마음을 정하고 나카오카는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고로 다루고 있지만
사건일 가능성도 큽니다. 어떤 사고인데요? 일종의 중독사라고만 말씀드리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죠?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단지 사고가 일어난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따님이 목격됐어요. 양쪽 다 지방의 작은 동네죠.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거리로 치면 양쪽이 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따님이 목격된 것은 둘 다 사고 현장 부근이에요. 그러니 경찰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본인에게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아라는 후 하고 굵은 숨을 토해내더니 다시 손끝으로 안경을 올렸다.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는 모양이죠. 네, 양해해 주십시오. 나카오카는 머리를 숙였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알려주시죠. 단순 사고라면 경찰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할 리가 없을 거예요. 형사님은 사건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 타살이라는 게 됩니까? 나카오카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딸이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본인의 연락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아라는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나카오카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빠른 손놀림으로 터치했다. 곧바로 나카오카의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메일 착신을 알렸다. 확인해보니 우아라에게서 온 것이고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근데 말이죠. 우아라가 스마트폰을 챙겨 넣으며 말했다. 형사님이 우리 딸에게 메일을 보내도 확실히 받으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전화가 연결될 거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저런 제한을 걸어둔 모양이니까요. 낯선 번호나 메일 주소는 거부한다든가요? 그렇죠. 아, 네. 라고 고개를 끄덕인 뒤 나카오카는 상대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지금 여기서 따님에게 전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이 된다면 저를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우아라는 지그시 나카오카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형사가 무슨 꿍꿍이인지 간파해보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이윽고 천재 의사는 시선을 돌리더니 스마트폰을 꺼냈다. 한 손으로 터치한 뒤에 귀에 댔다. 잠시 뒤 우아라는 말했다. 역시 연결이 안 되는군요. 나카오카는 말없이 오른손을 내밀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알아들었는지 우아라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나카오카는 얼른 귀에 댔다. 분명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가 흘러나왔다. 발신 표시도 틀림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카오카는 스마트폰을 우하라에게 돌려주었다. 그 애가 변덕이 심한 편이라 자리가 통화를 원할 때가 아니면 전화를 받질 않아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아직은 긴급히 연락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걸 읽고 딸아이도 긴급하다고 생각했다면 그쪽에서 전화를 해올 겁니다. 네, 그러면 따님에게 메일을 보내서 제 명함에 적힌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시고 여기서 온 메일이나 착신은 거부하지 말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우아라는 잠시 생각해보는 표정을 보인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보내도록 하지요. 가능하면 되도록 빠른 편이.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까? 네. 라고 말하고 나카오카는 상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아라는 불만스러운 눈치였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스마트폰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메일 글을 다 썼는지 나카오카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래 사람에게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거부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내용에 덧붙여 나카오카의 이름과 직업,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네, 좋습니다. 나카오카가 말하자 우아라는 눈앞에서 메일을 송신했다. 그 밖에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챙겨 넣으며 우아라가 말했다. 이제 됐다면 슬슬 실례할까 합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카오카는 손가락을 고추 세웠다. 우아라 마도카와 아마카스 겐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아라의 눈이 흠칫 놀란 듯 크게 떠졌다. 처음 내보이는 낭패의 기색이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군요. 말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하라는 미간을 좁히며 한 차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뜬 뒤에 나카오카를 마주 보았다. 마도카는 내 딸이고 아마카스 겐토군은 내 환자였어요.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하라는 느릿느릿 대답했다. 언뜻 드러났던 낭패의 기색은 사라지고 없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야말로 그리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또 찾아주세요. 가능한 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실례했다는 말과 함께 나카오카는 응접실을 나섰다.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찾아오는 건 이 천재 의사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카드가 내 손안에 들어왔을 때 라고 생각했다. 실례했습니다. 라는 말소리가 들려왔을 때 형사의 모습은 이미 모니터 화면에 없었다. 보이는 것은 형사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선 우아라 젠타로의 모습뿐이었다. 뒤를 이어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잠시 지난 뒤 우아라가 이쪽을 향해, 즉 그림 액자로 꾸며둔 몰래 카메라 쪽을 향해 이제 괜찮다는 듯이 한 손을 치켜들었다. 기리미야 레이가 스위치를 끄자 모니터 화면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의외로 간단히 물러났네요. 라고 말했다. 좀 더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틸 만한 손안에 카드가 없었던 모양이죠. 다케오가 대답했다. 우아라 박사의 태도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고 감지했을 겁니다. 그런 상대와 길게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한 뒤에 다시 찾아오자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리미야 레이가 단정한 얼굴을 그에게로 향했다. 역시나 전직 민환 형사님의 평가는 다르시네요. 내가 일한 부서는 경비과예요. 게다가 시골 경찰서에. 다케오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쿄에 폭설이 쏟아진 그날 우아라 마도카를 놓쳐버린 이후로 다케오에게는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그동안에도 보수는 지급된다고 했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마도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해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시간쯤 전에 돌연 기리미야 레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가이메이 대학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단 수리학 연구소가 아니라 의학부 병동이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즉각 정장을 차려입고 달려오자 이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다케오가 처음 수리학 연구소에 갔을 때도 봤던 인물이었다. 그는 우하라 젠타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마도카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게다가 가이메이 대학 의학부의 뇌신경외과 교수라는 것이었다. 인사가 많이 늦어졌지만 우리 마도카를 경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근데 우아라는 한쪽 뺨만 치켜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 곧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경호를 맡아주셔야죠. 다케오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하라는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을 텐데
지금까지 일절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만큼 입이 무거운 분이라고 하더군요. 기리미야에게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케오는 침묵했다.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뒤에 형사가 나를 찾아올 겁니다. 우하라가 새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용건은 딸에 대한 것이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다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적인 탐문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케오 씨도 알다시피 마도카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에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마도카의 행방을 우리 손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케오는 말없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형사가 어떤 말을 할지 전혀 예상도 못하겠군요. 우리로서는 마도카가 실종 상태라는 건 어떻게든 덮어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이 날아오더라도 마도카의 움직임은 파악했지만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밀어붙일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형사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케오 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나와 형사의 대화를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충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니터요? 이거예요. 라면서 기리미야 레이가 가리킨 것은 책상 위에 세팅된 모니터와 스피커, 태블릿 단말기였다. 방문객 응접실에 몰래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서 우하라 박사님과 형사가 나누는 대화를 이쪽에서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컨대 라고 우하라가 뒤를 이었다. 형사와의 줄다리기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프로를 상대할 때는 프로가 필요하죠. 다케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프로가 아니라서... 아니, 전직 프로라도 나한테는 귀중한 전력이에요. 어떻든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시골 경찰 출신이 경시청 형사와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맡아주실 거죠?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다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행이다. 우하라는 입가를 풀며 웃었다. 곧바로 절차가 정해졌다. 이쪽에서 다케오가 기리미야 레이와 함께 우하라와 형사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여차할 때는 다케오가 태블릿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 메시지는 우하라가 착용한 검은 테 안경의 렌즈에 표시된다. 이런 타입의 상품은 이미 발매되긴 했지만 외관이 평범한 안경과 이토록 흡사한 경우는 드물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리학 연구소 관련 시설에서 개발한 시제품이라고 했다.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형사를 맞이했다. 응접실에 들어온 형사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습이었다. 곧바로 우하라와 형사의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다케오는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아마카스 겐토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하라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마도카에 관한 이야기로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다케오는 한 가지 충고를 보냈다. 그건 살인사건의 수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기리미야 레이가 네 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케오도 몸을 일으켰다. 우하라 젠타로가 들어왔다. 이제 안경은 쓰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앉으라는 듯 오른손을 들더니 의자를 당겨 자리를 잡았다. 어땠습니까? 우하라는 다케오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제 대답에 뭔가 문제는 없었나요?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매우 타당한 대답이었어요. 형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도카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을 때는 저도 좀 당황했지만요. 허를 찔렀죠.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도카에게 전화해봤자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살인사건 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충고가 아주 좋았어요. 덕분에 나도 각오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형사가 마도카를 용의자로 보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라면 반드시 알리바이를 확인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즉, 마도카는 용의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사건성의 유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 형사는 아자부키타 경찰서 소속이었어요. 만일 살인사건 수사라면 보통 경시청 수사 1과에서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사건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기껏해야 내사 단계일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대단하시네. 우아라는 감탄한 듯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다케오로서는 시선을 떨굴 수밖에 없었다. 자, 라고 우하라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마도카를 찾아낼 만한 단서를 얻어냈느냐라는 것이로군. 나카오카 형사의 말 속에 뭔가 힌트가 있었던가? 우선은 어떤 사고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가 태블릿 단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중독이라고 했죠. 이를테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신문 기사를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액정 화면 위에서 매끈하게 손끝을 움직인 뒤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70건이 넘는군요. 중독이라는 게 매우 다양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 식중독, 약물 중독, 가스 중독. 약물 중독은 아닐 겁니다. 다케오가 옆에서 말했다. 그런 거라면 충분히 사건성이 있어요. 사고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죠. 분명 그렇군. 장소는 지방이라고 했어. 특산품을 먹고 식중독 같은 걸 일으켰나? 기리미야 레이가 재빨리 단말기를 조작했다. 도쿄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식중독이라도 30건이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 게다가 꼭 신문에 실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다른 키워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었을까? 우하라가 턱에 손을 짚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고 다케오가 입을 열었다. 장소는 온천지 아니었습니까? 온천지? 네, 교수님이 마도카가 여행을 떠났다고 대답했을 때 나카오카 형사가 온천지 순례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교수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은근히 떠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을 했었어. 우하라가 중얼거렸다. 기리미야 레이가 태블릿 단말기를 터치했다. 온천과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기사는 한 건이에요. 엘현의 도마테 온천에서 남성 한 명이 사망, 화산가스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산가스? 아무리 그래도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우하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케오의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커져서 한 가지 생각이 되었다. 저도 모르게 하는 소리를 흘렸다. 왜 그러느냐고 우하라가 물었다. 마도카가 행방을 감추기 몇 주일 전에 그 비슷한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단지 도마테 온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케오는 기리미야 레이를 보았다. 마도카가 혼자서 외출하고 싶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신문을 읽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요?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마도카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나도 읽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마도카가 사라진 게 한 달 전이었죠. 기리미야 레이의 손끝이 액정 화면 위에서 급히 움직였다. 이건가요? 관광객이 산중에서 사망, 아카쿠마 온천지에서 라고 나와 있네요. 날짜도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라고 다케오는 말했다. 아카쿠마 온천입니다. 틀림없어요. 기사를 자세히 좀 보자고. 우하라가 재촉했다. 아카쿠마 온천마을에서 인근을 산책하던 남성 관광객이 산속에서 돌연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리미야 레이가 기사를 읽었다.
발견자는 이 남성의 아내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현장 부근에서는 희미하게 달걀 썩는 듯한 냄새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쿠마 온천마을의 원천에는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어 땅속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면서 농도가 높아져 중독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황화수소? 우하라의 얼굴이 갑작스럽게 험악해졌다. 기리미야 레이가 말없이 고개를 마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도 심상치 않은 기색이 감돌았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을까? 피해자의 신원이라든가. 여기 있네요. 피해자는 도쿄 미나토구의 영화 프로듀서 미즈키 요시로 씨, 66세라고 나왔어요. 부부가 그 전날부터 아카쿠마 온천에 숙박 중이었대요. 기리미야 레이가 화면이 잘 보이게 이쪽으로 돌려주었다. 미즈키 요시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카오카 형사가 소속된 아자부키타 경찰서도 미나토구입니다. 다케오가 말했다. 영화 프로듀서란 말이지. 우하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아까 봤던 그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마테 온천 쪽 말이야. 화산가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였지?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기리미야 레이가 손끝을 움직였다. 여기 나왔네요. 도마테 온천 산책로에서 남성이 사망한 사건은 부검 결과 사인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라는군요. 역시 그렇군. 나카오카 형사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3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말했어.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이라면 그 말이 딱 맞아. 도마테 온천 피해자의 신원은? 모리모토 고로라는 39살의 남자예요. 그 이외의 정보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우하라는 심호흡을 하더니 팔짱을 꼈다. 어떻게 생각해? 정확히 찾아낸 것 같아요. 기리미야 레이가 대답했다. 황화수소 중독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예요. 게다가 나카오카 형사가 마도카뿐만이 아니라 겐토군에 대해서도 지문했었으니까요. 그거 말인데 전에 겐토군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수리학 연구소로 연락을 해왔어. 형사가 찾아와 겐토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야. 물론 잘 모른다고 대답한 모양이지만. 그것도 나카오카 형사겠죠? 아마도. 우하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케오를 돌아보았다. 아마카스 겐토군에 대한 얘기는 들었던가요? 다케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금 전에 교수님과 나카오카 형사가 나눈 대화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차, 그렇군. 그러면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도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네. 우하라는 망설이듯이 시선을 떨군 뒤 그 눈빛을 기리미야 레이에게로 향했다. 겐토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해요. 기리미야 레이는 턱을 바짝 당겼다. 어느 선까지 밝히면 될까요? 우하라는 잠시 틈을 두고 나서 말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자 기리미야는 태블릿의 단말기를 터치했다. 그리고 침착한 눈빛으로 화면을 다케오에게로 내보였다. 그곳에는 아마카스 겐토라고 적혀 있었다. 나카오카 형사와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아마카스 겐토군은 우하라 박사님의 환자였어요. 불행한 사건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죠. 그 뒤에 겐토군은 사정이 있어 수리학 연구소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돌연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편지를 남기긴 했는데 거기에는 병원이나 우하라 박사님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또 한 사람, 수리학 연구소에서 기거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다케오 씨도 잘 아시는 우하라 마도카. 그녀는 행방이 묘연해진 겐토군의 일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죠. 그대로 두면 당장이라도 찾으러 나갈 기세였어요. 그걸 막기 위해 마도카를 감시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케오 씨였죠. 다케오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역시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다. 마도카가 도망쳤을 때 퍼뜩 생각했던 게 정답이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조금 뒤로 되돌려 볼까요? 기리미아 레이가 말을 이었다. 겐토군이 당한 불행한 사건이라는 건 친누나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휘말린 것이었어요. 그건 평범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사였어요. 겐토군의 어머니까지 함께 사망했습니다. 다케오는 저절로 아 하는 소리를 흘렸다.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에서 일어난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우아라의 말에 다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화수소는 아마카스 겐토군과 인연이 많은 물질이군요. 단지라고 기리미아 레이가 말했다. 겐토군이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억을 잃어버렸거든요. 기억 상실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식물인간 상태였고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가 사정을 알게 된 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다음이었죠. 다케오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가혹한 상황이라니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았다. 겐토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기리미아 레이가 태블릿 단말기의 화면을 다케오 쪽으로 돌려주었다. 인터넷 사이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겐토군 아버지의 블로그예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기리미아 레이가 문득 뭔가 생각난 표정으로 화면 위에서 손끝을 쭉 밀었다. 역시 그렇군요. 박사님, 여기 좀 보세요. 미즈키라는 이름의 영화 프로듀서가 나옵니다. 우아라는 화면을 지그시 들여다보더니 틀림없네 라고 중얼거리고 다케오를 보았다. 겐토군의 아버지는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해가 되었다. 그 이름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다. 기리미아의 말대로 겐토군은 극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죠. 그것이 밝혀진 무렵부터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이윽고 병원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이쪽에서 연락해도 받지 않고 그 상태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아라가 손가락을 탁 튕겼다. 자,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아카쿠마 온천 사고를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마도카가 겐토군을 찾기 위해 행방을 감춘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 사고가 겐토군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만일 정말로 연결이 되는 거라면 겐토군은 그 사고에 어떻게 관여했을까요? 나카오카 형사가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도 마음에 걸립니다. 조금 전에 다케오 씨도 말했지만 수사 일과가 움직이는 건 아닌 모양이니까 타사를 의심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을 거예요. 나카오카 형사 혼자서 파악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우아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뒤 다케오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전직 프로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다케오는 한 차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나카오카 형사의 말 중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온천지 양쪽 모두에서 마도카의 모습이 목격되었다고요.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게 왜요? 그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아, 우아라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으로 기리미아 레이와 마주 보았다. 마도카가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라면 이해가 됩니다. 우아라 마도카를 봤다는 증언을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에서 얻었다는 것도 있을 법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마도카는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만일 그녀를 사고 현장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형사에게 전했다고 해도 기껏해야 젊은 여자를 보았다라는 얘기만 했을 겁니다. 양쪽 온천지에서 똑같은 증언을 얻어냈다고 쳐도 나카오카 형사는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우아라 마도카라는 걸 알아냈을까요? 목격자가
본인에게 이름을 물어봤다든가. 기리미아 레이가 웬일로 자신 없는 표정으로 말한 뒤에 고개를 저었다. 아, 그건 아니겠네요. 마도카가 그리 쉽게 본명을 밝힐 리는 없죠. 게다가 각각 다른 두 지역에서요. 동감입니다. 복수의 장소에서 목격 증언을 얻어낸다는 건 그 인물이 유명 인사가 아닌 경우 경찰이 특정한 인물로 범위를 좁혀 탐문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인물의 사진을 들고 목격 정보를 탐문해 본 것이죠. 하지만 나카오카 형사의 말을 들어본 바로는 경찰이 마도카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목격 정보를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분명 맞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나카오카 형사는 어디서 그런 목격 정보를 얻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쪽 온천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의 양쪽 모두에 마도카의 모습이 찍혔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본명을 알아냈느냐 하는 문제는 수수께끼로 남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기리미아 레이가 딱 잘라 말했다. 마도카는 방범 카메라에 찍히는 어설픈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아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는 한 사람이에요. 양쪽 온천지에서 동일한 누군가가 마도카를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든 그 사람이 마도카의 본명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그런 얘기를 나카오카 형사에게 했다. 그런 것이죠. 잠깐. 동일한 누군가가 양쪽 사고 현장에 있었다. 그건 과연 어떤 경우일까? 경찰? 아니면 언론 관계자? 서로 다른 현이라서 한 명의 경찰관이 양쪽 사고 현장에 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관계자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카쿠마 온천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가 유사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마테 온천에도 갔다. 그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하라가 기리미아 레이를 가리켰다. 양쪽 온천지의 사고를 다룬 기사를 모두 알아봐요. 두 곳을 모두 다 취재한 언론인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가 지시를 끝내기도 전에 기리미아 레이의 손가락은 벌써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표적을 응시하는 저격수 같았다. 아주 좋은 차관점이군요. 우하라가 다케오를 보며 말했다. 기리미아가 추천하더니 역시 다르시네. 대단해요. 별 말씀을요. 다케오는 머리 숙여 인사하고 그대로 몸을 움츠렸다. 칭찬을 받는 건 영 서툴다. 박사님 하고 기리미아 레이가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찾았나? 언론 관계자는 아니지만 양쪽 사고 현장을 찾아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지? 학자예요. 학자? 다케오는 고개를 들었다. 기리미아 레이가 내밀어주는 태블릿 단말기를 우하라가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우하라가 중얼거렸다. 다이오 대학 지구화학과 교수란 말이지. 잔에 든 커피가 반쯤 줄었을 무렵 커피점 문을 열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나 되었을까? 몸집은 그리 크지 않았다. 남자는 실내를 둘러보더니 나카오카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종이봉투에서 시선이 멈추었다. 유명 백화점 종이봉투다. 그게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였다. 나카오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맞이했다. 내기시시지요. 그렇습니다. 라고 약간 긴장한 얼굴 표정으로 남자가 대답했다. 형사를 상대해 본 일은 별로 없는 것이리라. 약간 거칠어진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카오카는 명함을 내밀고 자기 소개를 했다. 남자 쪽에서도 명함을 내밀었다. 문예서적 편집부의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인쇄되어 있었다. 점원을 불러 마실 것을 주문했다. 나카오카도 자신의 잔을 물리고 추가로 커피를 부탁했다. 바쁘실 텐데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 나카오카는 새삼 인사를 건넸다.
아까 통화할 때 오모토 씨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죠? 내기 씨가 물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인데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문의하고 다니는 참입니다. 내기시 씨 출판사에서 아마카스 씨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 네. 분명 그런 기획이 있었죠. 작년 1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카스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보여줄 원고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8년 넘게 만난 적이 없었던 터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전부터 안면이 있으시군요. 아마카스 씨의 책을 한 차례 출간한 적이 있거든요. 얼어붙은 입술이라는 영화의 노벨라이즈였어요. 그럭저럭 잘 팔리고 평판도 괜찮아서 제 2탄을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더 이상 진척되진 못했죠. 아마카스 씨는 이제 책을 낼 마음이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원이 두 사람분의 커피를 내왔다. 나카오카는 밀크를 넣지 않고 한 모금 마셨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셈이군요. 아마카스 씨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기 씨는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였다. 한마디로 딴 사람 같았어요. 원래부터 호리호리했었는데 한층 더 말랐더군요. 단지 얼굴빛은 나쁘지 않았고 수척해진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다는 건가요? 건강하다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표정은 온화하고 어떤 일에도 동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달관해버렸다고 하면 적당하려나?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을 써내려간 논픽션 소설을 읽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카스 씨의 블로그는 나도 그 전부터 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블로그는 도입부일 뿐이고 그 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메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읽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블로그라면 줄곧 주목해왔으니까 그 뒤로 아마카스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원고를 읽어보셨겠군요. 물론입니다. 어땠습니까? 내기 씨는 입을 열려다가 일단 다물더니 입술을 적시고 나서 말했다. 역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저주스러운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장감 넘치는 필치로 극명하게 써내려간 글이었어요. 블로그에는 6년 전쯤의 일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도 담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죠? 대략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기 씨는 떨떠름한 표정을 보였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품을 작가의 허락도 없이 발설하는 건 금기입니다. 실화의 바탕을 둔 논픽션이니 더더욱 그렇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거든요. 수사를 위해서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내기 씨는 광대뼈 언저리를 손끝으로 긁적였다. 그거 말인데요. 대체 어떤 사건의 수사입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기 씨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혹시 아마카스 씨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라고 나카오카는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은 알고 싶은 건 아마카스 겐토, 즉 그분의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 블로그 이후에 부자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해서요. 내기 씨는 알겠다는 듯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런 거라면 수기 내용을 알려드려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왜 그렇죠? 수기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블로그에 적힌 것 이외에 추가된 건 없습니다. 뜻밖이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인데 설령 자신을 아버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항상 그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러면 책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요?
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개요만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부탁합니다. 내기신은 콧잔등에 주름을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윽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에 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이죠. 내기신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 뒤에 입을 열었다. 그 블로그를 중단한 뒤에 아마카스 씨는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모두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찾기로 했다 라고 표현했더군요. 하지만 그 여행이 상당히 가혹했던 모양이에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것이 컸어요. 며칠씩 잠을 못 자거나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다네요. 블로그에서는 나름대로 극복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거죠. 각지를 전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아니라 역시 나는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깨닫는 장면도 있습니다. 원고를 읽어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나카오카는 메모를 하면서 미간을 좁혔다. 말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요, 라고 내기시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마카스 씨의 시련에는 속편이 있었어요. 속편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정말로 사적인 내용이니까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실은 내기시는 입술을 적시고 나서 말을 이었다. 딸이 자살한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나카오카는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단 어디까지나 자신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아마카스 씨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글을 썼어요. 그걸 전제로 모에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카오카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 그런 생각을? 아마카스 씨가 어느 시골 영화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는 알파벳의 A로 나와요. 둘 다 영화를 좋아해서 얘기가 잘 맞길래 영화관을 나온 뒤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답니다. A씨는 상대가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건 모르는 기색이었대요. 근데 A씨가 술자리에서 묘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기 지인 중에 딸을 만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딸을 낳은 여자는 유부녀여서 현재 남편의 아이로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만으로는 근거가 희박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기시가 말했다. 그 딸이 3년 전에 자살했다라고 A씨가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나카오카는 몸을 슬쩍 뒤로 물리고 커피잔을 들었다. 그래서 아마카스 씨는 어떻게 했죠? 물론 A씨에게 그 지인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A씨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아마카스 씨가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딸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금세 얼굴이 새파래지더랍니다. 그러고는 지인이라고는 했지만 자기와는 그리 친한 사람도 아니고 딸 이야기도 건너들은 것이라서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 어서 말하라고 아마카스 씨가 추궁하자 A씨는 그제야 다도쿠로라는 성씨와 근무하는 회사 이름을 알려줬다는군요. 그 다도쿠로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소설에서 본명은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카스 씨는 그 다도쿠로라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회사로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기씨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고 양팔을 펼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도쿠로는 이미 죽고 없더랍니다. 목을 매서 자살했대요. 게다가 그게 3년 전 일이래요. 아마카스 씨의 딸이 사망하고 약 2주일 뒤였습니다. 나카오카는 숨을 헉 삼켰다. 그럼 친딸의 자살을 알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까? 아마카스 씨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도쿠로 씨의 과거 행적을 알아봤더니 역시 빈번하게 도쿄에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독신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아이가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흘린 적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결정적이군요. 아마카스 씨가 옛 일을 돌이켜보니 이래저래 짚이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마카스 씨가 집에 없는 동안에 부인과 딸이 둘이서만 외출했다는 이야기를 겐토군에게서 자주 들었다든가, 그럴 때마다 딸이 혼자 방에 틀어박히거나 몹시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었는데 실은 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마카스 씨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갈등이라는 게 딸 모해가 어머니를 따라가 이따금 만나는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호적상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머니의 부정한 상대를 만났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게 아니냐고 추측한 겁니다. 이건 그리 엉뚱한 추측은 아니겠지요? 나카오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기시의 의견에 그도 동감이었다. 아마카스 씨는 딸의 섬세한 성격을 되돌아보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식으로요. 그런 다양한 요인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폭발해버린 것이 그 자살 사건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카스 씨의 추리예요. 단 이미 확인할 도리가 없는 일이죠. 관계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에요. 내기시는 한숨을 내쉬듯 가슴을 들먹이더니 커피를 마시고 다시 얼굴을 들었다. 그렇게 아마카스 씨에게는 새로운 고뇌가 시작된 겁니다. 자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는가? 새삼 알 수 없게 되었죠. 아내의 마음은, 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이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넋이 나가서 살아갈 힘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용케 다시 일어섰군요. 허탈한 가운데에서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만은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튼 사는 것이라고 되뇌면서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죠. 그리고 각지를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매우 감동적이고 뛰어난 문학성을 갖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라면서 내기시는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자식을 범죄자의 손에 잃은 부부가 경영하는 완구점에서 일을 거들었던 이야기. 인류 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소매치기를 하다가 해고된 전직 엘리트 사원에게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 등이었다. 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검은 개가 여행의 길동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이윽고 아마카스 씨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 보였던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속사정이니 진실이니 그런 건 아무런 힘도 없다.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리지 않았느냐.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요. 내기시는 후 하고 긴 숨을 토해냈다. 이상이 그 수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나카오카는 내 눈에 보였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수첩에 급히 써넣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수기를 읽어본 바로는 아마카스 씨는 아들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모양이군요. 책은 언제 출간되죠? 근데요, 그게 아직 정해지질 않고 있어요. 아마카스 씨가 감상을 들려달라고 전화를 했길래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즉시 출간하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자신에게 생각이 있으니 출간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만나서 상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있다니 어떤... 그건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내기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수기를 원작으로 영화를 찍을 생각일 겁니다. 후기에 이 수기를 발판으로 삼아 영화계로 복귀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카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메모했다. 본업이 영화 감독이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 연락은... 글쎄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그 밖에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서 그 건은 거기서 얘기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형사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참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아마카스 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원을 꺼뒀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카오카는 들고 있던 볼펜으로 내기 씨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아마카스 씨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죠. 근데 집 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요. 아무래도 주거가 일정치 않은 모양이라서요.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기 씨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알려드려도 별 문제는 없겠죠. 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거기에 등록된 번호는 오모토 등이 아는 것과는 달랐다.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꾼 휴대전화의 터였다. 내기 씨와 헤어진 뒤 나카오카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내기 씨의 말대로 전원이 꺼져 있는지 연결되지 않았다. 나카오카는 일단 자신의 소속과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부재중 전화로 남겨두었다. 유리 케이스 안을 아오에는 홀린 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높이 50cm, 폭 40cm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인도의 타즈마할이지만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니다. 놀랍게도 레고 블록으로 만든 것이다. 부품 수가 무려 6,000개에 달한다. 처음 가격표를 봤을 때는 저절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28만 엔이 넘는 가격이다. 이런 걸 집 안 어디에 놓을 셈이냐고 툴툴거리는 건 고사하고 우선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자마자 아내가 노발대발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그저 구경만 하기로 했다. 아오에의 방에는 다양한 모양의 레고 블록이 1,000개 가까이 있다. 모조리 자신을 위해 사들인 것이다. 저녁을 먹은 뒤 위스키 잔을 찔끔찔끔 기울이며 다양한 것을 만들어보는 그 자신만의 취미 활동이다.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지난달에 만든 스카이트리 모조품은 제법 괜찮게 나왔다. 하지만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감상한 뒤에는 해체해야 한다. 완성품을 전시해둘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오에는 집 근처 쇼핑센터 안에 자리한 모형 전문점에 와 있었다. 잠시 틈만 나면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절로 발길이 이쪽으로 향했다. 매장 안을 조금 이동하자 데이코쿠 호텔 레고 블록이 한창 잘 팔리고 있었다. 그 상자를 보고 아오에는 항상 그렇듯이 망설였다. 가격은 마침 맞고 사이즈도 허용 범위다. 하지만 집에 들고 갔을 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현재 도쿄 데이코쿠 호텔은 이 모형과는 전혀 다르지요. 갑자기 가까이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오에는 흠칫 놀라 옆을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콧날이 뾰족한 여자가 서 있었다. 레고 블록으로 재현한 이 호텔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작으로 지금은 아이치현 메이지 무라로 이전되었다던데요. 하긴 그것도 현관 부분만 옮긴 것이죠. 그래도 그 메이지 무라 안에서는 가장 큰 건물인데요.
아오에는 말했다. 여자가 그를 돌아보았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오에 교수님.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가슴이 철렁할 만큼 미인이었다. 아오에는 혈압의 상승을 자각했다. 아, 근데 당신은? 그녀는 정면으로 아오에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카오카 형사를 아시죠? 라고 물었다. 아자부기타 경찰서에. 뜻밖의 방향에서 날아온 질문이었다.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 네, 라고 대답해버렸다. 역시 그러시군요. 잘 됐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지금? 네, 라고 말하고 그녀는 아오의 뒤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사람이 쓱 다가드는 기척에 아오에는 뒤를 돌아보았다. 큰 몸집에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눈썹 옆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만 보고도 왠지 몸이 오그라들었다. 뭡니까 대체? 한심하게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걱정 마세요. 우린 수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자가 말했다. 우하라 마도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는 것 뿐이에요. 우하라 마도카? 그럼 당신들은 여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곳에는 가이메이 대학 총무과 기리미야 레이라고 찍혀 있었다. 며칠 전에 나카오카 형사가 우리 대학에 오셨어요. 그리고 뇌신경외과 우하라 박사님께 이것저것 물었다는군요. 그것에 대해 나카오카 형사에게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요즘 그 사람과는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리미야 레이는 손목시계에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깐만 함께 가주시겠어요? 네, 그런 일이라면. 나카오카와 우하라 젠타로가 나눈 대화는 아오에로서도 궁금한 사안이었다. 그들의 차는 쇼핑센터 주차장에 있었다. 검은 세단이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권하는 대로 아오에는 뒷좌석에 앉았다. 운전은 기리미야 레이가 하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조수석 쪽에 앉았다. 그런데요, 라고 아오에는 말했다. 내 얘기는 나카오카 형사한테 들었어요? 운전석의 기리미야 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하라 박사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요, 그냥. 이상하네. 라고 아오에는 생각했다. 지난번 나카오카와 이야기했을 때 설령 우하라 젠타로를 만나더라도 아오에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아오에는 조수석 남자를 살펴보았다. 아까부터 한마디 말도 없는 이 남자도 가이메이 대학 사람인가? 얼굴 생김새나 큼직한 체구에서는 위험한 장면을 수없이 헤쳐온 사람 특유의 오라가 풍기는 것 같았다. 차는 시티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호텔 커피숍에라도 가려나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에 기리미야 레이가 누른 버튼은 객실층이었다. 방에서 얘기하는 게 조용하고 마음 편하니까요. 아오에의 마음속을 읽어낸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아오에는 침을 꿀꺽 삼켰다. 뭔가 엄청난 일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별다를 것 없는 스위트룸이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중앙 테이블 옆에 긴 의자와 1인용 의자가 L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기리미야 레이가 권하는 대로 아오에는 긴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1인용 의자 쪽에 앉았다. 커피 괜찮으세요? 네. 곁에 외건에 포트와 커피잔이 준비되었다. 기리미야 레이는 잔에 커피를 따라 아오의 앞에 놓았다. 그동안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는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아오에와 기리미야 쪽은 일절 쳐다보지 않았다. 그게 어쩐지 더 으스스했다.
우하라 박사님이 나카오카 형사에게서 마도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처해하고 계십니다. 난처하다니 왜요?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리미야 레이는 입가를 풀며 빙긋이 웃었다. 마도카는 혼자 여행을 떠난 참이라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박사님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아, 어서 드시죠, 식기 전에. 잘 마시겠다고 말하고 아오에는 커피에 밀크를 넣었다. 그렇습니까?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요? 아오에 교수님은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에서 마도카를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냥 우연히 만났었죠. 실은 우하라 박사님이 마도카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계세요. 요즘 연락이 전혀 없는데 정말로 별일 없이 잘 지내나 하고요. 그런 때에 나카오카 형사까지 찾아왔으니 더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아오에 교수님께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시간 내기 힘드신 박사님 대신 제가 찾아뵙게 됐어요. 미리 준비한 문장을 읽듯이 기리미야 레이는 술술 말했다. 아, 네, 그러십니까? 아오에는 커피를 마셨다. 마도카를 만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아카쿠마 온천에서 보셨다면서요? 그랬죠. 젊은 여자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와 있어서 나와 함께 갔던 담당자가 주의를 줬습니다. 그때는 그것뿐이어서 딱히 별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마테 온천가에서 또 눈에 띄는 바람에 깜짝 놀라 말을 걸어봤죠. 말을 거셨다고요? 어떻게요? 뭐 그저 그런 얘기였어요. 왜 이런 곳에 와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때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지만요. 그때는 이라는 건 내가 묵는 여관을 알려줬더니 저녁 때 마도카가 찾아왔었어요. 아오에는 여관에서 마도카와 나눈 대화며 둘이 사고 현장을 보러 갔던 일 등을 말했다. 그랬군요. 마도카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기리미야 레이는 생각을 굴리듯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 여학생 대체 누굽니까? 아오에의 질문의 의미를 언뜻 이해하지 못했는지 기리미야 레이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누구냐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라는 말은 본인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그 말 그대로예요. 하지만 뭐랄까, 신비한 분위기가 있더군요. 단순한 니트족이 아니에요. 유난히 아는 것도 많고 날씨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날씨요? 눈 내리는 시각을 맞췄어요. 게다가 정확하게요. 아오에 교수님, 기리미야 레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도카는 평범한 여자예요. 약간 괴팍한 면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개성일 뿐입니다. 아, 네. 마도카와 그 밖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찾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그녀가 뭔가 말을 하던가요?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뭡니까? 그게 말을 해도 좋을지 망설이면서도 아오에의 입은 저절로 움직였다. 나카오카 형사가 아마카스 겐토군에 대해서도 물어봤지요. 기리미야 레이가 흠칫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동시에 지금까지 무표정하게 서 있던 남자까지 아오에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기리미야 레이가 물었다.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에. 왜 그 블로그를 보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오에는 이야기의 앞뒤가 뒤엉키면서도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찾아낸 과정이며 거기서 우하라 젠타로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 또한 나카오카와 나눈 대화 속에서 마도카가 보여준 사진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감지한 것 등을 말했다. 그러셨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나카오카 형사는 왜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리미야 레이는 하늘하늘 고개를 저었다. 숨기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아오에 교수님께 들었다는 건 절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아오에는 그녀의 이지적인 얼굴을 쳐다보고 이어서 계속 정자세로 서 있는 남자를 힐끗 올려다 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말도 없이 똑바로 앞만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솔직히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은근히 위협하는 것 같았다. 나카오카 형사는 아카쿠마 온천에서 사망한 사람의 부인을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아오에는 머뭇머뭇 말했다. 피해자와 나이차가 많이 나고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던데. 아, 그렇군요. 부인을. 기리미야 레이는 이해가 된다는 듯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고 아오에는 아까부터 계속 자신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은 아오에 쪽에서도 궁금한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의 입장을 역전시켜 보려고 했다. 마도카가 찾고 있는 친구라는 건 아마카스 겐토군이지요. 마도카는 왜 사고가 일어난 온천지에서 그를 찾아낼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기리미야 레이는 퉁명스럽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 말했듯이 마도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버지이신 우하라 박사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아마카스 겐토라는 청년이 박사님의 환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마도카가 그를 찾고 다닌다는 것도 우리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그 이유도 설명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함 비슷한 걸 받았다고 하셨죠. 기리미야 레이는 아오에의 말을 가로막으며 감정을 읽어내기 힘든 눈빛으로 말했다. 도마테 온천의 여관에서 마도카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카드를 건네주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건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죠? 대학 연구실인가요? 글쎄,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튼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어째서요? 아니, 엉터리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였어요. 나중에 내가 걸어봤는데 영 엉뚱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글쎄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도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곧바로 끊었어요. 기리미야 레이는 일단 시선을 떨구더니 다시금 아오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카드에는 그 밖에 또 뭐가 적혀 있었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이었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역시 실물을 좀 보고 싶네요. 학교에 있다면 지금 다시 가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요? 물론 일이 끝나는 대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결코 아오에 교수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게요. 아니, 교수님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일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카드가 아직 있을지 모르겠군요. 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기리미야 레이의 오른쪽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학교 쓰레기통에요? 언제요?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디였나? 아오에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다. 전화번호가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된 시점에 그건 이미 그에게는 휴지였다. 지금까지 그 종이 쪽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게다가 기리미야 레이가 그런 종이 쪽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을 뿐이다. 몇 번을 들여다봤으니 틀림없다. 그러면 발신 이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교수님이 마도카의 전화인 줄 알고 걸었던 그 번호가 남아있겠죠.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야 뭐 괜찮죠.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안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럼 번호를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번호인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어디에 연결되는지도 모른다. 도마테 온천의 여관에 마도카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오에의 믿음을 얻으려고 열의를 보였다. 우아라 마도카가 가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족의 신용카드도 보여주었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거짓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까? 진짜 번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오에가 그 자리에서 걸어볼 수도 있었다. 마도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오에는 결코 그녀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 번호는 진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화를 받은 것도 아마 마도카였을 터였다. 하지만 아오에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했던 게 틀림없다. 보이스 체인저를 사용하면 남의 목소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점을 아마도 기리미야 레이는 눈치챈 것이다. 왜 그러시죠? 기리미야 레이가 의아한 듯 물었다. 아오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잠시 움직임을 멈췄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는 게 생각나서요. 그러면 어떤 전화로? 분명 연구실 전화였어요. 고정 전화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전화의 발신 이력은? 아오에는 고개를 저었다. 고정 전화기에는 발신 이력이 남질 않아요. 우리 대학 전화는 호텔처럼 내선 전화를 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회사에 연락하면 알아봐 줄지도 모르지만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거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 되니까요. 기리미야 레이는 한숨을 내쉬고 문 옆에 서 있는 남자 쪽을 힐끗 올려다보았다. 남자도 일순 시선을 맞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오에를 보았다. 마도카가 건네준 메모카드는 학교 쪽에 가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 말인데요. 내가 집에 가져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집 쪽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출발할까요? 기리미야 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에게 눈짓을 건넸다. 잠깐. 집에는 나 혼자 가도 됩니다. 게다가 그게 꼭 집에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일 눈에 띄지 않으면 학교 연구실 쪽도 찾아보겠지만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쯤에서 그만 끝내죠. 이렇게 합시다. 내가 그 메모카드를 찾아냈을 때는 물론이고 못 찾을 경우에라도 일단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리미야 레이가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눈빛을 던졌다. 아오에는 머리를 숙였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대로 허리를 깊숙이 꺾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하군요. 잘 찾아보겠습니다. 기리미야 레이가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아오에는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탔다. 차가 출발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은 아직도 승차장에 선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둘 다 얼굴 표정에 의심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발신 이력을 확인했다. 학교 연구실에서 전화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스마트폰으로 걸었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발신 이력의 번호가 남아있었다. 거짓말을 한 것은 기리미야 레이 일행에게 번호를 알려줬다가는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리미야가 말하지 않았는가? 2번 다시 아오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녀는 애초에 아오에에게 어떤 진실도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 마도카의 소재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마도카가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꾹 움켜쥐었다. 지금이라면 아직 주도권은 내 손안에 있다. 집에 돌아오자 저녁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한 밥 위에 생선, 고기, 달걀 부침, 양념채소 등을 얹어내는 요리인 지라시 즈시였다. 이 또한 소타가 좋아하는 메뉴지만 햄버거나 카레 같은 것에 비하면 일식을 좋아하는 아오에로서는 감지덕지였다.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식사를 마치고 제 방에 틀어박혔을 것이다. 아내 게이코는 밥을 차려주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늘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채 아오에가의 밤은 깊어갔다. 지라시 즈시로 배를 채우면서 아오에는 작전을 짰다. 승부는 딱 한 번이다. 실패했다가는 분명 2번째 기회는 없다. 어떻게든 체크메이트까지 몰고 갈 수를 써야만 한다. 제대로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아오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다시금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몇 차례 심호흡을 한 뒤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발신 이력에서 그 번호를 골라 통화 표시를 눌렀다. 낯선 번호라면 마도카는 분명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번호라면 마도카가 받지 않을 리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 마도카로서는 아오에가 이 번호를 계속 엉터리 번호로 알고 있어 주기를 바랄 터였다. 호추름 소리가 들렸다. 3번, 4번. 아직 받지 않는다. 착신 표시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건가? 7번째 중간쯤에 마침내 연결되었다. 네, 라는 여자 목소리. 이번에도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나는 다이오 대학의 아오에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네, 누구시라고요? 여자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지난번에는 이 시점에서 마도카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렸다. 다이오 대학의 아오에 교수야. 도마테 온천의 스지야 여관에서 만났었잖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몇 번에 거셨어요? 여기서부터 승부다. 아오에는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보이스 체인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군. 마도카, 네 목소리 그대로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아마카스 겐토군에 관한 이야기야. 그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면 거기까지 단숨에 말해버린 참에 전화가 뚝 끊겼다. 곧바로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미 착신 거부 상태였다. 예상했던 일이라 낙담은 하지 않았다. 아오에는 방금 나눈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마도카라고 단정하고 말을 던졌지만 만일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여자도 어지간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어쩌면 겁이 나서 전화를 해약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오에는 자신이 있었다. 지난번에는 목소리가 다른 것에 당황해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보이스 체인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니 목소리며 말투가 마도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 문제는 아오에의 제안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생각한 끝에 마도카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역시 아마카스 겐토를 미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설마 아오에가 아마카스 겐토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서 내심 크게 놀랐을 것이다. 지금쯤 아오에의 속셈을 곰곰 생각해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언제 전화가 걸려와도 즉시 받을 수 있게 집안을 이동할 때에도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욕조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이에도 착신이 있으면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문 바로 옆에 두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고 레고 블록으로 만들기 시작한 작은 성이 완성되었는데도 착신음은 울리지 않았다. 아오에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전화를 하지 않는가? 아마카스 겐토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은 건가? 적어도 아오에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된 이유 정도는 마음에 걸릴 터였다. 그게 아니면 경계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인가? 오전 1시를 지나 아오에는 침실로 갔다. 옆에 침대에서는 아내 게이코가 잠든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베갯머리에 스마트폰을 두고 그도 침대에 들었다. 오늘 밤에는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단념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깨닫고 보니 누군가 몸을 흔들고 있었다. 왜 그래? 머리가 몽롱했다. 휴대전화가 울리잖아요. 아내 게이코가 부르퉁하게 말했다. 뭐? 베갯머리에 두었을 터인 스마트폰이 없었다. 하지만 진동 소리는 분명 들렸다. 아래를 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서둘러 주워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네, 아오에입니다. 침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상대는 침묵하고 있었다. 일순 전화가 끊겼나 싶어 화면을 확인해 봤지만 통화 중으로 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지금 혼자예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틀림없이 마도카였다. 내 방에 혼자 있어. 다른 방에 식구들이 있지만 다들 자고 있어. 나도 자고 있었고. 설마 이런 시간에 전화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스위치를 누른 다음 시계를 보았다. 오전 3시였다. 나도 설마 교수님이 다시 전화할 줄은 몰랐어요. 그랬겠지. 잘도 알아냈네요. 전화번호가 진짜라는 거. 처음 전화하셨을 때 보이스 체인저 목소리에 완전히 속은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이래저래 일이 있었어. 이래저래라니요? 얘기하자면 길어. 일단 빨리 만나자. 만나서 설명해 줄게. 마도카는 잠시 틈을 두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먼저 알려주세요. 교수님이 어떻게 겐토군을 알고 있죠? 그것도 간단히는 설명할 수가 없어. 대충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안 돼. 만나서 얘기하자. 걱정 마. 너를 만난다는 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기리미야라는 여자한테도. 마도카가 다시 침묵했다. 그 시간이 조금 전보다 더 길었다. 진짜로 이래저래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네요. 교수님이 이번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어요.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갔을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사실을 공언하는 얼빠진 학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 너를 만나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잘못된 내용이라니요? 양쪽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밝혔던 의견 말이야. 그건 사고 따위가 아니야. 그렇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건데요? 너라면 다 알 것 같아. 그러니 좀 알려다오. 사실 그대로. 그 대신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털어놓으마. 경찰이 아마카스 겐토군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아오에는 침을 꿀꺽 삼켰다. 혹시 이대로 전화를 끊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알았어요. 마도카가 말했다. 하지만 만날 장소와 시간은 내가 정할 거예요. 좋아. 아오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